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지내고 있으신지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우리가 폴란드에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흑표 PL의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이라크와 루마니아 등에 대한 흑표 전차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러나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의 흑표 전차가 실제로 판매된 것은 폴란드 한 나라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폴란드에 대해서 1차분 180대의 흑표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흑표 전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군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9월 18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공급한 물량은 흑표 전차 160대와 K9 자주포 192문, 그리고 호마르 K 다련장 126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대한 1차 공급분 180대 중에서 160대가 이미 인도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1차 계약은 조만간 완료될 것이고 2차 계약이 실행되게 될 것입니다. 2차 계약은 총 180대의 흑표 전차와 지원 전차 81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은 총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9조 원대의 계약인데요. 2차 계약의 실행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인데요. 폴란드가 구매하는 흑표 180대 중에서 117대는 흑표 GF 모델이고 63대가 흑표 PL 모델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분명 이번 2차 계약의 실행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이지만 우리가 폴란드에 2차 계약분 흑표 GF 모델을 공급하기로 한 일정은 딱 1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흑표 전차 117대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100대가 넘는 흑표를 폴란드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군대도 흑표 전차 4차 양산을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 군대의 흑표 전차 4차 양산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이고 공급 물량은 150대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대한 흑표 전차 공급 일정과 우리나라의 4차 양산 일정이 겹치는데요. 흑표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흑표 전차를 1년 동안 100대가 넘는 물량을 공급해버리면 그럼 우리의 4차 양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에서는 흑표 전차의 연간 생산 물량을 기존 100대에서 200대로 늘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4차 양산과 폴란드에 대한 공급을 동시에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흑표 GF로 공급되는 117대 말고도 우리는 폴란드에게 흑표 PL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공급하는 흑표 PL은 63대인데요. 그 중에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흑표 PL은 61대이고 2대는 우리나라에서 시험용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현대로템은 첫 번째 흑표 PL의 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물 흑표 PL을 조만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현지에서도 흑표 전차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우리의 흑표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회사는 국영 방산회사인 PGG 산하의 폴란드 글로비체 지역 소재의 부마르 와벤디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현지 공장 실사와 부품의 공급망 점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폴란드에 대한 흑표 공급은 이미 1차 물량의 공급은 끝나가고 있고 2차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루마니아 국방부가 흑표 전차 216대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10조 7천억의 예산의 승인을 국회에 요청을 했다고 하니 어떤 분은 우리 흑표 전차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하셨는데요. 아니요, 우리 흑표는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의 대당 가격이 얼마일까요? 우선 우리나라 군대에 공급하기 위한 4차 양산분의 흑표 전차는 대당 대략 130억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폴란드에 공급하는 흑표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우선 흑표 GF의 대당 가격은 대략 200억 선입니다. 이건 전차만 넘기는 게 아니라 각종 옵션을 포함한 프로그램 코스트로 대당 200억입니다. 그럼 흑표 PL의 대당 가격은 얼마일까요? 폴란드 현지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흑표 PL의 가격은 대당 1700만 유로에서 1900만 유로 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281억에서 314억 사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폴란드는 우리나라로부터 흑표 전차를 공급받는데 9조 원이 넘는 계약을 하고 루마니아는 우리로부터 흑표 전차 216대를 공급받기 위해서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한 것일까요? 제가 말한 가격대로라면 루마니아가 흑표 전차를 공급받는데 필요한 돈은 6조에서 7조 정도면 되는데 말이죠. 당연히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루마니아의 계약 내용은 모르고요. 우리가 폴란드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는 우리의 흑표 전차의 일부 부품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고 흑표 PL도 폴란드에서 생산하는데 문제는 폴란드에서 흑표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폴란드 현지 공장에 들어서는 생산시설도 우리가 공급하는 계약인 것입니다. 당연히 루마니아도 루마니아 현지에서 흑표 전차를 생산하고 싶어하고 루마니아 현지에서 부품까지도 생산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비용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와의 계약 금액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2 A8을 공급받는 노르웨이는 당연히 노르웨이 현지의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는데 공급 가격이 대당 800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격을 따져본다면 레오파르트 2 A8이 우리 흑표 PL에 비해서 무려 3배 가까이 더 비싼 것입니다. 참고로 루마니아가 공급받는 54대의 M1 전차는 셉투3 모델인데요. 루마니아는 중고 M1 전차를 공급받기 위해서 대당 400억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흑표 PL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2보다는 3분의 1 정도의 가격에 불과한 것이고요. 중고 전차의 개량형인 미국의 M1 전차보다 대당 100억 이상 저렴한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흑표 전차의 가격이 좀 실감이 나시나요? 분명히 말하지만 중국을 빼고는 신형 3.5세대 전차를 이 정도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 말고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흑표의 가격은 너무 비싼 게 아니고 동급의 다른 나라 장비에 비해서 지나치게 너무 싸게 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폴란드에서 우리 흑표 전차의 가격을 깎아달라고 했을 때도 우리 현대 로템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정도의 전차를 이 정도 가격에 공급받는 게 비싸다고 하면 그냥 중국산 전차를 도입해야죠. 그럼 이렇게 저렴한 우리 흑표 전차의 성능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 중인 흑표 PL 전차는 RCWS와 능동 방어 시스템, 그리고 드론 제머 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장비들 대부분이 우리 국산이 아닙니다. 우선 RCWS는 폴란드가 선정한 모종의 모델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 모델이 뭔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고요. 드론 제머는 체코제 모델이 탑재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체코제 모델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어서 실전에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체코에서는 러시아가 드론에 사용되는 통신 주파수를 변경해서 제밍에 대응을 하자 자신들이 공급한 제머를 조종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의 제머는 지금 실전에 사용되고 철저하게 테스트된 셈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제머는 성능적으로는 더 우수하지만 아직 실전에 사용된 적이 없고요. 그래서 RCWS와 드론 제머는 우리나라 국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사에서 흑표 PL에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능동방어 시스템이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분명 흑표 PL에 들어가는 능동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이긴 한데요. 현재 이스라엘의 라파엘사가 우리 현대로템에게 그 기술을 이전해주고 있어서 모든 구성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트로피 시스템의 대응탄 발사기와 제어 시스템은 현대로템이 라파엘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현대로템에서 생산을 하고요. 360도를 탐지하는 레이더는 이스라엘과 우리 현대로템이 공동 생산한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발사기와 제어 시스템은 아예 부품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는 것이고 레이더는 이스라엘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조립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트로피 시스템의 요격탄인 MEMP탄은 우선은 이스라엘로부터 전량 수입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MEMP탄은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요격탄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전량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의 흑표 PL에는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지만요.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생산하고 일부는 국산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드론 제머는 체코제가 들어가는데요. 당연히 드론 제머가 적 드론을 교란하려면 당연히 우선은 드론을 탐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체코제 드론 제머에는 드론 탐지 장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흑표 PL에서 드론을 탐지하는 건 바로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의 레이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우리 한화에서 개발한 화기관제 시스템의 통제를 받아서 트로피 시스템의 레이더가 드론을 탐지하게 되면 우선 1차적으로 드론 제머가 작동을 해서 제밍을 시도하게 되고 적 드론이 제밍을 돌파해서 공격을 해오게 되면 바로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이 드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직 흑표 PL의 RCWS가 드론 요격에 사용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흑표 PL의 하드킬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흑표 PL의 물리적 방어력은 어떨까요? 우선 물리적 방어력은 무조건 무게 대비 방어력입니다. 물론 100% 일치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은 전차의 무게가 늘어나는 만큼 전차의 방어력도 늘어납니다. 현재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형 흑표 전차의 무게는 55톤이고요. 전면 장갑은 운동 에너지탄에 대해서 700mm 이상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성형 작약탄에 대해서는 1300mm 이상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측면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흑표 전차는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측면 장갑의 기본 장갑은 우리 군의 K1 전차의 측면 장갑보다도 더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그 대신 측면에 반응 장갑을 장착하게 되면
북한의 RPG-7은 물론 북한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인 불세투. 그러니까 러시아의 AT-4 대전차 미사일을 카피한 불세투까지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불세투는 관통력이 400mm에서 500m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지금 흑표의 측면 장갑은 반응 장갑을 포함시켜도 러시아의 코넷이나 서방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토우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건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차 하부의 방어력은 5kg급 경대전차 지뢰까지 방어가 가능하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흑표 PL은 무게가 61톤으로 기본형 흑표에 비해서 무게가 6톤이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흑표 PL은 흑표 기본형에 비해서 방어력이 월등하게 더 높습니다. 참고로 원래 현대로템은 수출형 전차로 흑표 EX라는 걸 만들었고 흑표 EX는 방어력도 도입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조절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흑표 EX의 기본 모델은 63톤입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자국의 환경을 고려해서 흑표 PL을 무게 61톤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흑표 EX보다는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흑표 PL의 방어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현대로템 직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전차 지뢰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측면은 코넷 같은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은 방어하지 못하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기본형 흑표보다는 방어력이 월등하게 높아졌다고 하고요. 정면도 기존보다 대폭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대략 800mm급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방어력도 완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요. 우선 전면 방어력은 러시아의 신형 철갑탄의 관통력이 900mm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러시아의 신형 철갑탄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러시아의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선 러시아의 철갑탄의 실제 관통력이 900mm가 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철갑탄의 관통력이 900mm급이라고 해도 우리 흑표를 관통하려면 90도 각도로 관통을 해야지 관통이 됩니다. 만일 철갑탄이 90도로 관통하지 못하면 많은 경우 관통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방어력 800mm급만 되어도 많은 경우 러시아의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고요. 측면도 분명 러시아의 코넷 같은 대형 대전차 미사일은 방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흑표 PL에는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그래서 코넷 같은 미사일은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본형 흑표에 비해서는 흑표 PL은 아주 높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흑표 PL이 기본형 흑표보다 무게가 6톤이 증가했기 때문에 물리적 방어력이 높아진 건 너무도 당연하지만요. 당연히 기존에 비해서 새로운 장갑 소재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선 포스코에서 새로운 장갑차용 고강도강을 개발해서 저는 흑표 PL에 그게 적용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지만 포스코의 새로운 고강도강이 적용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흑표 PL에는 포스코의 신형 고강도강이 적용되기 힘든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폴란드가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받아서 흑표 PL에 사용되는 고강도강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기술도 우리가 이전해 주어야 하는데 이제 막 개발된 포스코의 신형 고강도강의 기술을 폴란드에 이전했을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신형 고강도강이 흑표 PL에 적용되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2에 적용된 경사기능 소재를 사용한 MMC 장갑을 개발했고 우리의 장갑 소재 개발 회사인 삼양컴텍에게 양산 기술 이전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한국형 MMC 장갑이 흑표 PL에 적용되어 있냐가 궁금증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흑표 PL에는 MMC 장갑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흑표 PL은 장갑 소재에 변화는 없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흑표 PL에는 분명 새로운 장갑 소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장갑 소재 생산 회사인 삼양컴텍은 현대로템의 의뢰에 의해서 새로운 수출용 장갑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 이미 우리 흑표 PL의 시제 전차는 현대로템에 의해서 이미 제작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삼양컴텍이 새로운 장갑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삼양컴텍은 어떻게 2년 만에 새로운 장갑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은 이미 삼양컴텍은 2020년경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수출형 전차 전면방호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서 소재 자체는 개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삼양컴텍은 그 당시 개발해둔 새로운 소재를 폴란드의 요구에 적합하게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새로운 전차를 위한 새로운 장갑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삼양컴텍이 개발한 새로운 장갑 소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2020년에 삼양컴텍이 새로운 장갑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삼양컴텍이 개발한 새로운 장갑 소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장갑이 삼양컴텍이 터키에 판매한 장갑 소재를 근거로 새로운 세라믹 소재를 적용한 장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삼양컴텍이 새롭게 개발한 장갑 소재는 지금 우리 한국군의 흑표 기본형에 적용된 SIC 세라믹,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트, 탄화교소 세라믹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장갑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삼양컴텍은 기존에 사용하던 실리콘 카바이트를 그대로 사용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분명 실리콘 카바이트보다 더 방어력이 뛰어난 세라믹 소재도 많지만요. 실리콘 카바이트보다 더 방어력이 뛰어난 세라믹 소재는 가격도 더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격 때문에 새로운 소재는 사용하지 못하고 삼양컴텍은 기존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방어력을 올리는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삼양컴텍은 실리콘 카바이트의 재료가 되는 분말 소재를 바탕으로 세라믹 장갑판을 제조하는 제조 공정을 변경해서 방어력을 높였다고 하고요. 열처리 방법이나 소결 방법, 그리고 첨가되는 첨가제의 변경 등을 통해서 방어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양컴텍은 이 방법으로 새로운 세라믹 장갑을 개발했고, 새로운 장갑은 기존 장갑에 비해서 00% 방어력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장갑은 독일 라인메탈사의 계열회사인 IBD가 개발한 MMC 장갑재지만요. 이 장갑은 방어력도 높지만 아주 복잡한 제조 방법으로 인해서 가격도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삼양컴텍은 아무런 비용 상승 없이 기존 소재를 그대로 사용해서 방어력을 00% 이상을 올렸다는 건 솔직히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양컴텍은 독일처럼 고가의 완전히 새로운 방법의 제조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비싼 세라믹 소재를 사용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기존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고도 10% 이상의 방어력 증가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갑 소재의 적용으로 우리 흑표 전차의 방어력은 대폭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라믹 장갑 소재의 개선으로 방어력이 대폭 높아지는 건 바로 전차의 하부의 지뢰방어 장갑입니다. 왜냐하면 지뢰방어 장갑에서 세라믹 소재의 비율이 다른 부분보다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MMC 장갑 같은 경우도 전차의 전면 장갑에 적용했을 때는 전차의 방어력을 30%를 향상시켜주지만 전차의 하부에 적용하게 되면 지뢰 방어 능력을 50%를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한 삼양컴텍의 새로운 세라믹 소재는 분명 전면 장갑의 방어력도 대폭 높여주겠지만 특히 지뢰 방어 능력을 대폭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기존의 한화에서 레드백 장갑차를 개발할 때 지뢰 방어 장갑을 이스라엘의 플라산 제품을 사용한 것에 반해서 새롭게 레드백을 국산화하면서는 지뢰 방어 장갑을 국산화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세라믹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기술로 레벨4의 지뢰 방어 장갑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흑표 PL의 방어력 향상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삼양컴텍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흑표가 독일이나 미국 전차에 비해서 얼마나 저렴한 건지 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흑표가 이렇게 저렴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삼양컴텍 같은 회사에서 전차의 방어력은 높여주지만 장갑 소재의 가격은 높지 않은 새로운 장갑 소재를 개발해서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다고 알려진 MMC 장갑 같은 걸 적용하지 않고도 전차의 방어력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전차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흑표에만 해도 세라믹 패널이 7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700개에 달하는 세라믹 패널 전부에 MMC 장갑을 적용하게 되면 아마 장갑 소재만으로도 못해도 수십억, 최대 100억까지도 전차의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고도 전차의 방어력을 대폭 높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래서 우리 흑표 전차의 수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진 것이고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